생각의 여행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여행 길동무 여러분. 생각의 여행 세 번째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행의 길잡이를 맡은 김신양입니다.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은 임명희의 입을 빌어 의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레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심약한 사람은 의학을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들 하지.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냉정하고 결단력과 기술이 의사의 첫째 조건이지만 사람이 물체가 아니고 생명인 이상 이성의 토대는 생명에 대한 연민이야. 그래서 의학을 인술이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아무리 심약한 사람도 그 생명에 대한 연민이 크면 얼마든지 냉정해질 수 있고 결단하는 용기도 생기고 기술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에 비추어 본다면 사막을 걷는 인내와 용기도 절로 생기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다른 시대 1950년대에 탈콧 파슨즈라는 미국의 학자는 의사의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엄격한 학위로 인정받고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학자의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에게 자신의 시간을 주고 자신의 말을 건네고 그 자신조차 주는 인도주의, 즉 휴머니스트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학적인 전문성과 자신을 주는 사람이 조화롭게 결합되었을 때 의사가의 권위가 생기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두 번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협동조합의 의사는 어쩌면 탈콧 파슨즈가 말했던 그 인도주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환자 조합원의 삶을 들어야 어디서 아픔이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기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 시간은 환자 조합원과 대화의 시간이고, 때로는 그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기도 하죠. 오늘 생각의 여행은 협동조합의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아픔을 볼모로, 생명을 볼모로 돈을 버는 상인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주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의사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에 대한 연민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의사는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직업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기도 하다. 누군가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의논해야 한다면 그래도 먼저 의사를 떠올릴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직업적인 측면에서 의사는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호스피스란 이름으로, 죽음학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부분적으로 배우고 공부할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의사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만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의사 또한 미래에 없어져야 하는 직업일지 모른다고 예측하기도 하는데, 그 이름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건강과 질병, 탄생과 죽음을 하나의 흐름에서 살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할 누군가는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될 때 우리는 죽음의 진정한 주인은 동시에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리라. 이제 나는 진료실에서 또 주치의 사업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죽음맞이 여행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 시간들이 새로운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물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말이다. 오늘이 절기상 대설이군요.
아침에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서울엔 눈이 안 왔어요. 다른 지역에는 눈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생각의 여행 세 번째 시간은 눈 대신 눈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멀리서 오신 분과 건강과 아픔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준식님. 네, 안녕하세요. 나준식님은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일단 본인 소개와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대전에 있는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의료사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내과 전문의로 진료를 맡고 최근에 이사장이 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나준식이라고 합니다. 네,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전에 민들레 의료생협이었죠. 예, 언제 설립되었나요? 처음 의료생협으로 설립된 것은 2002년 네. 4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후로 지금 15년째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준식님도 15년 동안 민들레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네요. 네. 최근에 이사장님까지 맡으셔서 경영도 고민하고 또 조합원도 보살피는 힘든 일을 맡게 됐습니다. 여기 듣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나서 많은 건강한 의료생협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고요. 한국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의료생협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익숙하고. 입에 붙어서. 네, 나준식님은 모신가 살림 치료의 죽음의 자율성과 생명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글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의사와 함께 건강과 아픔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나준식님은 어떻게 해서 의료생협의 의사가 되었을까요? 무수히 이제 십몇 년간 들어온 질문이죠. 그죠?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전부터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회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대전에 살게 되면서 대전에 이제 지역 통합 운동 단체인 한반내치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여러 회원들과 함께 지역 통합 운동의 재미를 느끼면서 살다가 그들과 함께 뭔가 나의 직업적인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꿈꾸던 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의료생협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의료사협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주치의는 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꼼꼼히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많은 의료사협들이 최소한 조합원 수가 1,700명? 민들레 같은 경우 3,000명이 넘죠? 이렇게 몇 천 명이 되는 조합원들의 주치의가 된다는 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네. 우리가 이제 주치의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여러 다른 생각들을 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의 어떤 역할, 특히 이제 의료 전달 체계에서 우리가 이제 1차 의료기관 또 더 아픈 사람이 2차 의료기관으로 가고 3차 의료기관 이러한 의료 전달 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주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대통령 주치의를 떠올리듯이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전 생애적으로 혹은 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본다 이런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의료사협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치의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동조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주치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합원을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500세대인데 그러면 많으면 한 10,000명 가까이의
이제 조합원과 가족이 있는 거죠. 네. 그들과 어떻게 1대1로 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같은 지향을 가지고 건강이나 혹은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자. 거기에서 나는 의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주치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치 관계를 맺어서 뭐 건강 공동체를 만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협동조합이다 보면 의료인과 뭐 주민들이 같이 만드는데 주민들이 내가 병원의 주인이야. 나도 주인이야.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뭐 간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어떻게 느끼시나요? 좀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네, 많은 경우가 사실 그 부분을 걱정도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의사들이 이제 이런 의료사협 혹은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환자가 혹은 주민들이 뭐 의사의 어떤 역할, 진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특히 이제 전문가주의가 좀 많이 심한 그룹이 이제 의사다 보니까 의사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용 가능한 사람만이 이제 의료사협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 걸러지는군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니면 네. 이제 모르고 들어왔다가 아. 봉직이로 그냥 월급쟁이 의사로 좀 일해봐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그런 것에 이제 치여서 그만두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근데 이제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나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결국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도 서로 소통을 해서 서로의 이해나 필요를 채워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뭐 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형식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전에는 조합원들이 너무 조합원의 관점에서 조합원의 입장에서 마치 간섭하는 것처럼 또 참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또 달리 보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참여하거나 또는 관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료인과 주민들이 협동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방식이 다른 의사들이 갖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주고 또 의사로서 성숙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나준식님의 경우는 어땠을까 궁금해요. 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료 사협에서 혹은 협동조합에서 의사로 일한다면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가, 무엇이 좋아서 이 일을 하느냐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의 어떤 가치를 그것도 이제 서로 협동하고 혹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 관계도 겪고 그걸 통해서 배워나가고 하나의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 기회는 의사로서 사실은 다른 뭐 대학 병원에 있거나 개업을 하거나 뭐 중소병원에 있거나 뭐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협동조합의 의사가 되려면 수다를 잘 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그러면 협동조합의 의사이기 때문에 또는 의사가 된 덕분에 가지는 뭐 장점, 단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사로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의료인이라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다른 요소가 있는데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물론 뭐 지탄도 좀 받을 때도 있고 지적도 받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같이 하기로 하고 그 목표를 공유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도와주려고 할 것이고 인정해 줄 것이고 존중할 것이고 이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의사가 일을 하면서 의사로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병을 낫게 하거나 혹은 정말 의사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협동조합은 이미 먹고 들어간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미 협동조합 관계를 맺는 순간 저 의사라면 나는
맡길 수 있어. 혹은 이 얘기 우리 의사다. 네, 이런 나눌 수 생각. 있어. 네. 그래서 다른 곳에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사연들을 음. 들고 이제 찾아오게 되시는 거죠. 그런 경험들은 사실 이제 다른 영역에서는 수십 년간 환자와 관계를 맺어서 겨우 부분적으로 몇몇 환자들에 한해서 그런 관계를 맺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예를 들면 3,500 조합원 세대들이 일단 잘 모르지만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가 함께 협동조합 조합원이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뭐 한살림 귤 그러면 그래 일단 먹어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신뢰를 받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이득인데 눈으로 보이거나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비록 뭐 현실적으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저를 더 의사답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이해, 협동의 경험 네. 이런 것들 배우면서 이제 제가 성숙해 가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직원 위치는 없다. 저는 의사로서는 네.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건강 공동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치유 공동체라는 표현 들어봤지만 저는 이제 건강 공동체라는 표현은 약간 생소하기는 한데 건강을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과 협동을 하려면 건강에 대한 상이 같아야지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잠시 제가 이전에 그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가 바르샤바에서 한 강의에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의를 내린 바가 있어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이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질병, 사춘기, 출산, 그리고 불편함에 직면하고 그 불편함과 아픔이 왜 생겼는지 질문하며 그 원인을 고쳐나가는 능력이다.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요약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직면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직면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건강의 이제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민들레 의사의 건강관은 어떤 것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들레 의료사협의 건강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따로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그 시절에 그 시점에서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져서 어떤 일들이 시작된 것 같고 이제 처음에는 건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공유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고민할 때 사회적으로 무엇이 필요했나 혹은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해보고 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동체를 꾸려보자 이렇게 이제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관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건강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이제 많은 연구도 이제 연합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각각의 이야기들을 조합원들의 이야기, 의료인들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그게 합의되어 있거나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최근에 뭐 메르스 사태도 봤지만 뭐 이반 일리치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을 만들고 오히려 학교가 사람을 무지하게 배움에 대한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사회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많은 병원이 있고 그리고 뭐 영리병원이 이제 다수인데 일리치가 말한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 의료사협은 그런 병을 만들고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아프게 하는 그런 병원이 아닌 어떤 다른 병원을 지향을 하는지 의료소를 지향을 하는지 딱 정해진 건 아니라 할지라도 대략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병원이 병원을 만든다도 결국 관계가 어떠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 상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요구되는 바가 있는 건데 어떤 병원을 어떻게 존재하게 하는지 운영하는지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병원이 병원을
병원을 만드니까 병원을 없애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병원 없애자.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는 거죠. 네. 병원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병원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측면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네. 그걸 더 조화롭게 뭔가 자신의 기능이나 역할 그것이 태어난 이유 나타난 이유에 잘 맞게 기능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생각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적인 의미의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반 일리치가 배움의 장소를 없애자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의 학교가 배움의 장소로서 기능하지 않고 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으로 본래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의미를 살리는 것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1차 의료기관인 의료사협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의료 체계를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1차 의료가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의료의 본래적인 기능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영역은 1차 의료라는 거죠.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고 가장 먼저 찾고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꼭 그 질병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그 사람의 삶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 살려서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의료 체계의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주치의 제도, 1차 의료 제도 강화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물론 그것은 이제 그것을 병원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고 예를 들면 동네 뭐죠? 유럽에서 의료회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반 일리치가 한 병원의 문제는 이제 자본화되어 있는 혹은 이제 이렇게 영리병원 이 시대에 병원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를 지적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튼 그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든든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일단 믿고 의논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1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아픔이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저희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마을 공동체의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죽음을 이렇게 터부시해왔을까? 내가 어린 시절이던 1970년대만 해도 상여 소리와 함께 집 앞으로 지나가는 상여 행렬을 종종 보곤 했다. 호기심에 장례 행렬을 따라 동네 야산의 공동묘지까지 가보기도 했고 집안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르는 곳을 기웃거리는 일도 흔했다. 그러나 갈수록 사람들은 집이 아닌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것은 죽음을 멀리하고 피하고 삼가 떼어놓고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예전에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있는 집에서 임종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손자와 손녀가 다 지켜보고 세상을 떠나는 가족의 마지막 삶을 가족 구성원이 옆에서 보살폈고 죽음은 결혼처럼 우리 일상사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네. 제가 좀 전에 읽은 부분은 우리 삶에서의 죽음과의 공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렸던 건데요. 언제부턴가 저희 마을에서 상여 지나가는 것을 정말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한편으로는 마을 공동체, 공동체 복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마을 공동체 안에 탄생은 있고 그리고 노동은 있고 그런 것은 있는데 죽음을 같이 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더라라고 하는 부고를 듣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가 같이 기리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삶이 없어지면서 죽음 또는 죽은 자와의 이별이 병원이나 장례 업자들과 같은 시장의 몫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좀 상품이 된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마을 공동체를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죽음도 같이 마을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죽음을 공동체가 함께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나요?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우리 인식이 좀 달라져야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삶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하던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건데 죽음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고 늘 우리 옆에 있고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그렇게 사실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인식이 사실 오래전부터 옛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지금은 이제 그것이 분리되면서 죽음과 관련된 문화가 분리되어 나갔고 죽음이 갖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다룰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무슨 생산을 하는 공동체를 만든다 혹은 어떤 문화적인 공동체를 한다고 의료 공동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죽음이란 문제는 늘 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현실화시켜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래서 최근에 한둘의 그 공제조합도 생기고 뭐 장례 협동조합 같은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어떤 하나의 좋은 이제 시작이죠. 죽음, 장례라는 것 그런 문화가 그냥 이렇게 별도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넣어서 우리 같이 다루어야 될 문제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니까 조금 더 뭐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병원에서 담당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같은 그런 장례를 치름으로써 죽음을 함께하고 그 사람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음이 똑 떨어져서 네 우리 삶에서 분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피하고 싶은 거죠. 다들 죽는 것은 피하고 싶고 네. 뭐 그걸 전제로 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거나 어떤 행위를 결정하거나 이제 어떤 가치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지 않고 사실 옆에 있는데 보지 않고 네.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공존한다는 생각 뭐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될 때 공동체가 죽음을 함께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죽음으로 건너뛰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마지막에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일단 죽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렇고 또 이 나준식님도 그렇고 더 이상 성장한다가 아니라 늙어간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듦 또는 노인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의료사업이 뭐 최근에 노인 건강 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 늙은 나무도 새로운 신선한 잎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노인이 건강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고 그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또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건강이 뭐냐 이런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생로병사가 피할 수 없듯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의료 사업의 건강관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거든요. 건강은 뭐 건강한 관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이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일 수 있어요. 어르신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건강한 관계는 가장 가깝게는 자신과의 관계겠죠.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건강하는 것 중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자존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와 관계를 맺기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취급하고
아, 나 이제 죽어야 될 존재고 여기 사회에 짐이 되고 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의 관계일 테고 이웃과의 관계일 거고 결국은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혹은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자살 문제가 이제 많이 얘기되는 거고 네. 외로움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가족관계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이 어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식과 손자를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어떻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네. 존중을 받고 있는지 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실 그렇게 봐야 그 문제가 풀리지. 그걸 조금 더 헤엄쳐 보고 싶지만 제가 또 다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우리 이제 모두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후에 뭐 노년 또는 노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이 든다는 것이 저는 몸의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느끼게 돼요. 몸의 변화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이 먹고 아까 노안 얘기하셨죠? 네, 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진짜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이런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나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시간이나 공간에 맞아요. 제약되어 있지 왜 않거든요. 어른들이 나이는 아직까지 이팔 청춘인데 네, 네, 하는 네. 말이 공감이 간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의식은 물론 계속 우리의 육체적인 변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너의 나이는 50이야, 너는 지금 이만큼 늙은 거야, 자꾸 얘기를 통해 들어서 내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의 의식은 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그곳에 이제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저는 나이 들었을 때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의식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전제를 놓고 볼 때는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가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거는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이고, 근데 삶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벌어지는 대로 제가 만약에 어디 뭐 다쳐서 혹은 뇌혈관 질환이 와서 혹은 어쩌해서 약간 이제 몸이 불편해지면 거기에 맞게 사는 방식으로 살겠죠. 살게 되겠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을 거고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년도.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나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중심이 서고 이해가 되고 두려움이 없고 괜찮다 싶으면 나의 노년은 그런 거예요. 저도 막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었었는데 뭐 사실 뭐 보험을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보험도 많이 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만든 현상일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노년을 얘기를 했으니 이제 완생을 위하여 또 다시 조금 죽음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걸 읽어보면 저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쓰셨어요. 죽음은 본래적인 삶의 한 부분이며 그래서 그 죽음 또한 삶으로 맞이하고 삶을 살듯이 죽음을 살아야 한다. 이게 되게 모순어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죽음을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내가 또 다른 다른 나라기보다는 큰 나가 되는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까 삶과 죽음이 우리 삶에서 분리되지 않듯이 산자와 죽은 자도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공존하고 그러면 사람과 자연 또한 어떤 커다란 그것이 뭐 우주이든 무엇이든 그 속에서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성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제가 뭐 잘 알고 썼겠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빌어다 쓴 거겠죠. 이미 이제 많은 오래된 분들이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이미 죽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죽으면 과연 끝나는 것인지, 무엇이 끝나는 것인지 끝나는 거면 끝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많은 것을
고민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그거를 다시 반복하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왜 그렇게 죽음이 삶의 일부라고 죽음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고 어떤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 만 인정해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흔히 자연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뭐 양자역학이나 천체 우주물리학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역시 모른다거든요. 더 나아가서 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다는 결론이에요. 현재도. 아직은 모른다. 네. 영원히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아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게 공존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뭐 보이는 물질과 뭐 보이지 않는 의식이 공존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이해되고 느끼고 인식하는 것을 전부라고 보는 그것이 꼭 전부는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네. 네, 그렇게 해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보면요, 좀 달라집니다. 좀 전에 죽음은 모르는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영역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지금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영역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의 현재와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으로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죽음이 만약에 그 어떤 것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어떤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인식에서 인식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과연 이렇게 인식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절반은 모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막 흔히 표현하는데 아니면 뭐 적어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다. 이것만 인정하자. 많은 예전의 철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고 뭐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고 뭐 모른다는 것에 강조를 많이 한 거. 우리가 모른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도 결국은 조금 단순화시키자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삶이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면 뭔가 좀 더 쉽게 삶과 죽음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내 삶에 지금 죽음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난 안 죽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살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멍청한 질문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죽음을 개인적인 죽음도 생물학적인 이런 죽음도 있겠지만 또 정치인으로서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실업자가 되면 뭐 일자리를 잃으면 뭐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는 인간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 사회적 죽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일자리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퇴직 당하신 분들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이렇게 조기퇴직을 50세에 당하면 50년을 계속 사회적 죽음 상태로 살아야 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으로 사회가 공동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죽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운명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음이라는 걸 어디다 대입을 하면 다 중요한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사람의 생명력이 없이 그렇게 물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인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느 하나를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어떤 이유. 그러니까 그게 뭐 사회적인 죽음, 뭐 개인적인 죽음 어떤 것이든 간에 아까 이제 모르는 것이라 했다면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그 부분이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뭐 잊고 있는 것, 뭐 그런 거겠죠.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산다는 것에서 사실은 굉장히 꼭 필요하고 소중하고 이런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 사회적 죽음 이런 것들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관계 맺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빠져 있다. 그런 것들이 죽어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걸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혹은 피하고 있거나 똑같이 우리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거나 잊고 있거나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생물학적인 죽음 이야기가 아닌 어떤 영역에서든지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갖지 않고 자꾸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죽음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지금. 그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계속 올드보이의 예, 계속 만두만 먹고 거의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가 뭐 저희가 울적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니까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죽음을 성찰하는 것은 또 잘 살기 위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잘 살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광고만 봤습니다. 나의 마지막 48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시작된 것 같은데 보지는 못했지만 내게 48시간만 남아있다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48시간만 남아있다면 나준식님은 그 48시간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가요? 아까 처음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것은 어디 멀리 고요히 산속에 들어가서 48시간 혼자 곡기를 끊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것일지를 굉장히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뭐 갑자기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바꿔요. 갑자기 뭐 할 일 있으면 해야 되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 하던 대로 할 일 하고 잠자리에 들고 그 48시간 끝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로 그 상황이 되면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설레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 순간을 설레이면서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싶어요. 그럼 제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죠. 나의 마지막 순간을 설레이고 네네. 싶다라고 네, 하는 네. 소망. 네. 저는 그런 순간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 그 안에 사실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도 달려 있는 거고 뭐 등등 지금 어떻게 사는가도 달려 있는 거고 물론 하나의 바람이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네. 바람이 있다면 그 순간을 설레이면서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8시간을 헤아리지 않는 설레이는 삶. 아직 몇 분이 남았다라고 초조해하지 않고 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설레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저의 바람이죠. 저에게 굉장히 몰랐던 영역 그리고 뭐 모르기 때문에 또 두려웠던 그런 영역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익숙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그 프랑스의 그 슬픔이야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녕하는 빠이빠이인 줄 알았는데 그 프랑스와즈 사강이 쓴 슬픔이야 안녕은 안녕 슬픔이란 뜻이에요. 몽주 트리스테스 그래서 슬픔을 기쁘게 맞이하는 책이에요. 원래 그 제목이 사춘기 소녀가 쓴 책인데 사실 그 나이에 슬픔이라고 하는 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부모들의 이혼 이런 것으로 해서 큰 고통일 수가 있는 그러한 슬픔의 상황을 나는 당당하게 내 삶으로 맞아들이겠다고 해서 기쁘게 안녕하는 거예요. 네, 그 제목을 보고 저는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마찬가지로 죽음 안녕하고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읽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은 많은 우리 생각의 여행의 길동무들도 이렇게 기꺼이 우리가 잘 몰랐던 죽음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아울러서 좀 다르다고 느껴졌던 생각이 다르다고 느껴졌던 이전 세대, 노인 세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그들과 삶으로서 만나다 보면은 세대 차이, 이념의 차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의료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리고 삶, 건강, 아픔, 죽음,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신 나준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박경리 선생의 말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타랑에 있어 가장 밀도가 높은 경우가 연민이다. 이것은 설명이 없는 아픔이다.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은 길러주는 마음이다. 길러주는 마음이 사랑의 근원이다. 우주와 지구의 생명들이 지속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토지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강한 거는 생존 본능이라는 거야.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보다 강한 것은 생명에 대한 연민이래. 말하자면 어머니의 사랑은 그 생명에 대한 크나큰 연민이라는 거야.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 대비 그런 거겠지. 가령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함께 죽은 경우, 기차가 달려오는 철길에서 노는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치여 죽는 경우,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건 생명에 대한 연민이 자기 생존의 본능을 앞지른 것 아니겠니?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였을 때 생업을 뒤로하고 달려가 아이들을 구했던 민간 잠수부. 그들은 자신의 생존보다는 생명에 대한 연민으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었고 이후 보상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활, 생계, 심지어 생명까지 주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관홍이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돌아오는 봄에 3년이 됩니다. 그들처럼 물속에 뛰어들지 못했던 우리는 그동안 생존에 바빴지만 노란 배지를 달고 노란 팔찌를 끼고 노란 고리를 가방에 걸고 다니며 그 날과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2016년 광장에서 전국 곳곳의 거리에서 밝힌 촛불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의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강한 생존 본능으로 촛불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먼저 간 이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아직 탄생하지 않은 모든 생명들에 대한 사랑, 연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여행 세 번째 여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